185페이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 있죠. 방금 전에 상가 임차인에게만 허용되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사업을 목적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 비품 갖춰야 되겠죠. 손님 오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계약갱신 요건이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가 권리금이란 되어 있죠. 위에 타이틀 옆에 전대차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나요? 그거 일단 전대차 밑줄 해보세요. 전대차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앞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할 때 권리금이 이미 배우신 겁니다. 그 판례 원문을 그대로 법에 넣은 겁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이겠죠? 상가 건물에 이미 보세요.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치킨 호프집을 10년 동안 해왔다. 그럼 처음에 할 때 시설 다 갖췄겠죠? 비품을 다 갖췄겠죠? 처음에 임대인이 광고했겠죠? 교차로 광고도 내고 광고 냈을 거 아니에요? 광고 내고 수년 동안 사업을 했고 이 상가 건물이 대로변에 있다. 10년 동안 사업하다가 이제 치킨 호프집 너무 힘드니까 치킨 호프집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동산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만약에 신축 상가 건물인데 통으로 다 비어있다. 기둥만 있다. 그러면 상가 자기가 치킨 호프집 하려면 비품하고 시설 다 갖춰야 되겠죠? 광고 내야 되겠죠? 그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비용이 이미 이 상가에 발생되고 있죠. 그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권리금이란 개념 정의에서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영업시설이나 비품은 눈에 보이죠?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그 말은 고객이 확보되어 있고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무형의 재산적 가치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인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인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발생되고 있고 그걸 네가 쓰라 이용 대가 양도를 뭘 한다? 권리금. 권리금은 누구도 받고 임대인도 받고 임대인도 권리금 받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하고 월세 빼고 나머지 금전적 대가를 뭘 한다? 권리금이다. 중개대상물 인가 아닌가 너무 잘 나오고 그거는. 그러면 권리금 정의하고 별도로 구분하실 게 지금 밑에 이번에 권리금 계약 있죠? 그 밑줄 하시고 권리금 계약은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계약인가? 신규 임차인이 현재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입니다. 거기는 임대인 들어가면 안 돼. 권리금 자체는 임대인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권리금 계약 당사자에게는 누구는 빠지고 임대인 빠지고 신규 임차인이 현재 사업하고 나가는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그 정도 개념 정의하시고 핵심은 밑에 2번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있죠. 1번에 임대인은 밑줄 하시고 셋째 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지 말고 보호해주라 그 말이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몇 개월? 6개월이 종전에 3개월이 있다가 6개월 바뀌었으니까 괄호에서 꼭 6개월 익히시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 밑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계약?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에 따라 권리금 임차인이 조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누구는? 임대인은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만 동그라미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 방금 전에 3기 연체 동의 없이 무단 전대 있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밑줄 꼭 하시고 그럼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인가? 밑에 기역 니은 있죠. 디귿 임대인이 누가 데리고 온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다. 누가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둘째 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했다.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받아야 될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임대인 지가 받으면 방행이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고, 그런 취지이고, 밑에 뭐 니연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내 가게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권리금 임차인에게 주지 마라.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 행위이고,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에게 없는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계약이야 누가하고 누가 간에 했는데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현재 임차인하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만약에 3천만 원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둘이 권리금 계약했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간 신규 임차인하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이 신규 임차인이 여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야 둘이 간에 권리금 계약에 권리금 받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야하고 임대차 계약 못한다 거절해버리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야가 권리금 지급받지 못하니까 이게 방해행위다 그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방해행위죠. 근데 그거 비교하실 게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밑줄. 그 말은 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방행이지만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억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왔는데 임차인도 야 돈 좀 있는 놈이가 물어보겠죠. 그런데 보니까 상가 건물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그러면 임대인도 계약을 해주고 싶어도 나한테 보증금 낼 돈이 없으면,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임대인도 피해 아니요? 딴 놈 데리고 왔나? 계약 못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5번. 임차인은 있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및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들어보니까 아가 돈도 없어. 요즘에는 문신이 하도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 옛날만 해도 온천지 문신이 넌 데리고 왔다. 그것도 여름인데 팔뚝을 또 걷고 왔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그 말은 내 상가 건물을 얘한테 빌려주면 상가 임대차 목적대로 서는 게 아니고 노름방이나 만들 것 같다. 그러면 거절한다는 겁니다. 됐죠? 앞에 다시 넘겨보시고, 문제가 있는 조항이 디귿입니다. 디귿은 임대인이 넣어보세요. 디귿에 임대인이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되어 있죠. 그 임차인이 넣어서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취지입니다. 보세요. 네가 사업하고 있는 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네가 쓰던 내 상가 건물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 나도 월세를 1년 6개월 동안 안 받겠다고.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 교회에다가 무상으로 2년 동안 빌려주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야 권리금 회수 기업 보고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임대인이 막강한 행사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임대인 본인도 피해를 보고 있나 안 봅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겠다. 그런 사람한테 빌려주게 돼버리면 임차인도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된다고. 큰 줄기는 뭐예요? 네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받고 싶으면 나한테 정보를 제대로 돈 있는 놈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놈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니하고 내가 삐딱하면,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드라마 나왔거든. 옛날에 주말 드라마 가면 나왔어요. 그게 왕관의 식구들인가.
옛날 드라마 왕관의 식구 기억납니까? 드라마 안 봅니까? 드라마 안 봐요. 그 지금 티그 지문은 잘 읽으시라고. 임대인입니다.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나도 월세 받고 그냥 공짜로 새로 놓겠다. 사용대차죠. 사용대차. 아니면 아예 1년 6개월 동안 문 닫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다. 그걸 익히시라고. 그러면 그런 이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빼고는 방행했다.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러 위에 기억리언 이것 있죠? 방행했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 못 받은 만큼 손해가 발생되겠네. 밑에 동그라미 3번 임대인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일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손해 발생하게 됐다.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걸어.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3천만 원 했어요. 야가 방해 행위해서 야가 권리금 못 받았죠. 그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임차인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3천만 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해 보니까 그 상가 건물의 상가 기본 권리금이 1,500이야. 그러면 종료 당시 권리금하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1,500만 원만큼만 이번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높은 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10억 계약 해오면 10억 줘라 그 말 아니야?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삭시니까 높은 감이 심리적으로는 좋잖아. 임차인에게 낮은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밑에 넘기시면 4번에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괄호 3년 시효 완성되어서 행사하지 못합니다. 권리가 3년은 앞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할 때 공탁 비우셨죠? 공탁금을 건 개공이 사망하거나 폐업했다 몇 년간은 3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하는 것도 단기 소멸시효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지만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보증제도는 두고 있지만 소멸시효 제도는 없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인 특별법이 없으면 어떤 법에는 있고 민법에 766조 가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및 피해 안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그 민법의 일반법에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니까 여기 3년, 공탁금 3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번 손해배상 청구도 종료된 날부터 3년 그렇게. 그럼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말이지. 임차인이 사업하다가 사정에 있어서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정하고 전대차 계약할 수 있죠. 그러면 전대차 계약한 전차인이 야가 빠지고 사업할 거 아니야? 야가 나갈 때 임대인한테 권리금 조정해요. 임대인은 야의 권리금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타이틀에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여주면 되지. 전대차 경우에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할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6페이지에 권리금 적용 제외 있죠. 3번. 최근에 추가돼서 전통시장 육성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상가 영업하시다 나가면 권리금 포함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전통시장까지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밑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다, 백화점이다, 롯데마트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권리금 조정 못해요. 두 번째 국유재산, 공유재산 있죠. 대표적으로 우체국 건물. 우정사업이 요즘에 안 되니까 SNS로 다 연락해버리니까 편지 보내고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건물이 한 층이 비었다. 2층, 3층이. 보통 학원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반 상가보다 월세가 반 정도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는 싸요. 그럼 싸게 들어가서 상가 건물을 영업하다가 나올 때 권리금 조정해요 못해요? 못한대. 그런 취지이고 나중에 간단하게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하고 4번, 5번, 6번은 4번, 5번은 국토부 장관이고 6번은 법무부 장관이죠. 그럼 4번, 5번은 권리금이 공통이 있네. 권리금 밑줄 해보세요.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5번의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는 누가? 국장. 6번의 표준 계약서 작성은 권리금 빠졌죠. 권리금이란 것은 상가 건물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상가 건물 위치에 대한 평가니까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권리금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왜 법무부 장관인가? 각 개별 법마다 소관 부서가 다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입니다. 공법에서 배우시는 부분 다 국토부겠죠. 토지 건물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임대차법법 두 가지,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은 소관부서가 법무부요. 그 상가건물 표준임대차 권리금 빠지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나오면 법무부, 표준 권리금 들어가면 국토부. 그렇게는 구분하고 계시고, 맨 밑에 조그마한 박스 있죠. 차임연체와 계약 해지. 몇 기 차임연체? 여기도 3기죠.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3기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네. 상가 건물은. 자 보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한 현재 시점이 이미 3기 연체돼 있더라. 요구받아도 기간 만료되면 빼라.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권리금 보고 안 되죠. 연결하시고, 이미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석 달치 밀려 있다.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빼라. 해지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3기가 잘 나와요. 나중에 상가 건물을 좀 더 공부하시면 나중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그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올 건데 2기가 상가 건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없으면 어떤 법이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그거 나중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우십니까? 공유, 합유, 총유? 공유물이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처분은 다른 사람 지분도 있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 변경 행위는 뭐예요? 변경 행위 들어보셨어요?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가 공유물인데 공유자 갑 한 사람이 지가 혼자서 공유지 위에 건물 짓는 거, 이게 변경 행위야. 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건 민법 선물 거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지분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시험 나오고, 공유물 관리 행위가 이제 시험 나요. 여기 상가 건물이 공유물이다. 상가 건물이 공유물이다. 공유물 관리 행위 들어보셨죠? 공유물 관리 행위는 뭐에 얼마나 가진 사람? 공유물은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까? 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반수, 뭐 과반수 시키신데 지분인지 공유자인지 구분할, 사람은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분이,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공유물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과반수 가진 자, 뭐 3분의 2, 기출문 3분의 2 지분 가진 자, 과반수 맞죠? 상가 건물 관리 행위는 대표적으로 임대차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는 단독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만 수익은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지. 월세가 300이 들어왔다. 그 지분이 3분의 2인 사람은 2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관리 행위만 임대차 계약만 단독으로 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차했다. 거절하는 것도 관리 행위고, 3기 연차했다 해지하는 것도 관리 행위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행위는 다 공유물 관리 행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간단하게 뭐 정리할 것 빼고 나머지가 지금 설명드린 게 대항 요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대항 요건 중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이 왜 중요하다고요? 대항 요건은 제3자에게 따지는 거죠. 제3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온 상속인, 수정자, 매수인,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행해서 계속 살고 보증금 받아 놓으려면 대항 요건이 중요한데, 대항 요건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요건 아니에요?
그 제3자가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뭐가 돼 있어야? 공시가 돼 있어야 되고, 공시 기능하는 게 뭐다? 주민등록이고 사업자 등록이어서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게 중요했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뭐만 따진다? 제3자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따지. 대항 요건 안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나 없나요? 배당 관계 없죠. 배당받는 권리가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면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일정의 최우선 변제권. 변제권 붙은 것은 일반 상속이나 매매나 증여는 있어요. 변제 붙은 것은 배당받는 권리이고, 물건이 경공매 넘어왔을 때 배당받는 권리지. 기출문제처럼 주택 매매 시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중요한 것이, 일반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임차권 등기는 제3자에게 권리자를 공시하는 거죠. 제3자에게 권리 공시하기 때문에 대항력은 기본 가진다고, 등기하면. 그런데 임대차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대항력만 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보호법 안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다가 등기가 경유되면 대항력가 뭐 준다? 우선 변제권을 주어서 혹시 경매 넘어가면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우선 변제권 줍니다. 등기는 다 공시방법이고, 등기는 대항력은 기본인데, 임대차법상 임차권 등기가 경유되면 우선 변제권 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되죠. 등기 말소 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발행 채무가 먼저 이행. 그런 거 배우셨다고. 됐죠?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거기 185페이지, 187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잡기 있죠? 아직 안 따라잡힐 겁니다. 그걸 문제를 14개 지문 가지고 전체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뭐 지금 공부 안 하신 내용이 차임 증감 청구 그런 건 읽어보셔도, 뭐 알고 계시면 보셔도 되지만 읽어보시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문제 풀이를 좀 보시면 되고. 상가 건물로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따라잡기 지문이 6개밖에 없죠. 보증금 7억 원에 월차임 150이다. 지역이 서울시다. 969 5337이니까 7억 더하기 월세 15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봐야 8억 5천 밖에 안 되죠. 9억 이하이니까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만약 7억에 월세가 300이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총액이 얼마요? 10억 돼 버리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대항력 주고, 권리금 계약갱신 요건 주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중 요 세 가지는 나머지 규정도 있지만 그거 나중에 익히시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 정리해 놓은 것은 189페이지 숫자 비교해 놨죠. 그건 나중에 이해가 되시면 언제든지 점심 드시고 졸릴 때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게 박스형 내용이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작년에 40문제까지였어요. 작년에 경매 문제는 한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지. 법원 경매가 지금 19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법원 경매는 나오면 한 문제인데 두 파트입니다. 190페이지 2번에 권리 분석 있죠. 권리 분석 밑줄 하시고, 그게 한 파트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내용이 조금 있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게 192페이지 경매 절차 중 주요 내용이 있죠. 위에 두 파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온다 보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매년 반드시 나왔던 게 198페이지 198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있죠. 그 챕터 04 밑에다가 37에서 38페이지 참조 적어보세요. 37에서 38페이지 참조. 법인 14조 기억납니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법인의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다. 그죠? 그 안에서 나온 게 지금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이죠.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요? 세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밑줄 해보세요. 타이틀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밑에다가 부칙은 제외 적으시고, 부칙은
경공매물을 못하니까 위에 공사번 Z 공사에서 공인중개사의 할 때 공인중개사 밑에 부칙은 제외. 두 번째 대리인 등록 밑줄 해보세요. 대리인 등록. 대리하고 싶으면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대리할 때만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가? 밑에 경매 대리의 경우면 경매 크게 적으시고 경매 대리의 경우에만 필요 적으시고 대리인 등록은 경매 대리의 경우에만 필요. 그러면 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대리가 아니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옆에 빈칸에 권리 분석 X, 취득 알선 X. 권리 분석하는 것이나 취득의 알선은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등록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두 파트인데 앞에 권리 분석 있죠. 190페이지. 그건 전 시간에 임대차 법할 때 이런 내용을 배우셨어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5월 14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저당권자는 우선 면제권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매 신청권도 주고 경매 신청해서 낙찰 대금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채권 정리하십시오라고 경매 신청권하고 우선 면제권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우선 면제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한 개 부동산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 경매에서 저당권자인 우선 면제권자하고 대항 요건 확정일자 받는 우선 면제권자가 한 개 부동산 경매에서 같은 내용의 권리 가진 사람 두 사람 이상이면 우선 면제권은 제3자하고 따지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제3자 관계 있어 없어요? 제3자 관계 따지는 것은 대항력입니다. 변제 붙은 것은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받을 것인가? 저당권자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저당권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 따지는 게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알고 계실 게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가 며칠? 5월 14일. 대항 요건 갖춘 날짜다 5월 14일이다. 뭐하고 뭐가 같으면 이걸 좋아하시면 되지.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와 임차인의 대항 요건 갖춘 날짜 같다. 누가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이유가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춘 날 5월 14일 날 확정일자 받든지 대항 요건 갖추기 전에 13일 날 먼저 확정일자 받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날 같은 날에 확정일자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언제? 5월 14일이요 15일이야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기본 권리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돼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날에 15일 0시부터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발생되니까 요 공식부터 이해하시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하고 임차인의 대항 요건 갖춘 날짜 같으면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유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든지 대항 요건을 갖춘 날 확정일자 받아도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갖춘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뭐가 발생되는 날 대항력이 발생될 때 똑같이 주니까 요게 핵심이었다고. 그럼 경매에서 이렇게도 해봤죠. 전주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고 1순위에 가장 선순위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하고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1순위 2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3순위에 압류 등기 압류 채권이 들어오고 4순위에 가압류 채권이 들어왔다. 안면 있나요? (2주) 됐어요. 이 그림이 이거 안면 있죠? 색깔이 다를 뿐이지 지금 그 당시에는 하얀색으로 했고 지금은 여기 1번 권리분석표 2번 권리분석표는
1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2순위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들어오고 3순위에 압류, 4순위에 가압류. 다른 것은 요거밖에 없죠. 요것도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 노란색, 여기 하얀색. 그러면 요거 저당권 압류, 가압류 요걸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저당권의 권리 목적은 담보 물건이지 용익 물건 아니죠. 담보 잡고 빌려준 돈, 피담보 빌려준 채권 확보 목적이죠. 압류나 가압류도 목적은 사용 수익 목적 아니고 순위 보존도 아니고 오로지 돈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경매 교재를 보시든지 경매 수업을 들으실 때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선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요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왜 기준인가? 돈 받는 것이 목적이고 사용 수익 목적도 아니고 순위 보존 목적도 아닌 요 세 가지는 금전 채권 돈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낙찰 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다 말소시킨다 그랬죠. 말소가 되는 게 순위 관계시 무조건 저당권 압류 가면 다 무조건 말소해요. 공부하시기 전에는 일반 부동산 매매할 때나 등기부도 볼 줄 모르는데 뭐 압류 이렇게 들리면 억수로 겁나는 것 같았잖아요. 가압류 걸려 있거나. 그러면 일반 매매 실행할 때나 경매 권리문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나 저당권 종류가 있죠. 보통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도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하면 담보 가등기도 있잖아요. 부동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저당권이죠. 건저당권이죠. 채권자에게 담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는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가등기 해주는 거죠. 목적은 뭐하고 똑같아? 저당은 똑같아. 담보 가등기 가담법 배우시면 나중에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아. 그래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 할 때 저당권 안에는 이거 다 포함해서요.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다 포함이야. 그러면 이건 경매에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 낙찰자 입장에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말은 낙찰자 본인이 인수해야 되면 낙찰자가 권리자를 부담해야 되면 이게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위험성이 적단 말은 내가 인수할 필요 없이 내가 부담할 필요 없으면 위험성이 적다고. 이건 내가 인수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납부한 대금 가지고 배당 처리돼서 싹 다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내 낙찰 대금 안에서만 해결하고 나는 낙찰 대금만 정확하게 납부하면 내 의무를 다 있기 때문에 야는 나한테 권리 적용 못해. 법원 가서 배당 낙찰 대금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지 몰라도 나한테 행사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위험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반 매매도 저당권이 잡혀있다. 담보가등기도 있고 압류도 걸려있고 세금 못 내가지고 과세관청 어디 해가지고 채권자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줬는데 차용증만 적고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사건 번호 소송 걸어가지고 경매 신청하려고 사건 번호도 있고 가압류 있죠. 그럼 일반 매매할 때도 그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매매 대금이 5억이다. 5억. 저당권자 받고자 하는 피담보 채권액이 2억. 압류 세무서무로 보니까 밀린 세금 2천만 원. 채권자가 지금 가압류 신청한 게 채권액 3천만 원. 그럼 2억 5천 아니야? 총 매매 대금 2억 5천에서 5억에서 2억 5천 갚아버리고 채권자 불러가 다 말소시키고 2억 5천 주고 등기 넘겨받으면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종류나 압류, 가압류는 일반 매매나 경매에서는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험성이 없고 낙찰자, 경매에서 낙찰자, 요즘에 경매 용어도 일반 매매처럼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매에서 매수인 나오면 낙찰자구나. 옛날에 경락인 낙찰자였다. 요즘에는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경매에서 낙찰자 매수인의 위험성이 적다. 순위 관계없이 소멸이. 그럼 여기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권리자 있죠. 이 사람은 담보 물건입니까? 돈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익권 아니요 임차권은 요때 낙찰자에게 대항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2순위가 임차인이면 낙찰 대금부터 배당받고 없어지는 저당권 종류나 압류나 가압류 종류 중에 한 개라도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보다 먼저 있으면 야가 선순위죠. 야가 후순위죠. 야 대항력 있나 없나요? 없다 그랬어요.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압류나 가압류가 배당받고 없어지면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걸 전체 배우셨다. 2주 전에 권리 분석하실 때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자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할 때 뭐보다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는 말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다 그 말이야. 그럼 일반 나중에 경매 공부하시면 정 따시고 경매 공부 많이 하시니까 경매 분석, 권리 분석 공부할 때 이 임대차 법법이 기준이야. 경매학원 가도 이거 권리 분석한데 할 때 임대차 법법을 2주 동안 강의해요. 선순위, 우순위 해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가장 임차인 뭐 속가내는 방법 같은 거. 위장 임차인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임대차 계약, 집을 날릴 것 같으니까 가족끼리 임대차 계약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 공부하시면 부부간에 임대차 성립 안 됩니다. 그 뭐 이름이 다르니까 아 임차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수소문 하는 거지. 그 부부입니다. 부부. 확신되면 들어가는 거 무조건. 임차인 선순위 여기 임차인이 부부 관계다. 남편 명의 되어 있는데 부부 명의다. 무조건 그 이름이 다르. 임종성 손혜경 같으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사 임차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수소문을 해보고 조사해 보니까 아 부부 관계. 그럼 선순위여도 나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가 허용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리고 일반인은 공부하는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보조금 2억 돼 있으니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낙찰자입니다. 주민등록 열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방 빼라 하자. 방 빼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매 공부하실 때 책을 보실 때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기준은 돈 받는 것이 목적인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기준이구나.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그 말이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다 그 말이야. 그걸 법대로 풀어놓은 게 박스예요. 권리 분석의 핵심 있나요 없나요? 190페이지 있죠. 어렵다라고 개념을 갖고 책 보시면 안 들어와요.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는 다른 목적에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낙찰대금 들어오면 배당받고 없어지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라고. 위험성이 없구나. 매매든지 경매든지. 그러면 거기 권리분석 핵심에서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까지만 밑줄해 보시고 지상지역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임차권은 용익물권 아니 용익권 맞죠? 그 네 가지만 가지고 일단 네 가지 밑줄하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되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에 거기도 둘째 줄에 건저당하고 담보 가등기는 괄호 묶으시고 줄이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뭐가 뭐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기억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니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표현만 익히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 임차인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죠. 그 말을 법대로 풀면 내 임차권이 너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내가 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압류 기준이니까 표현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표현을 익히시면 돼.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들은 선순위구나.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면 내가 선순위임을 주장 못한다 그 말이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후순위가 그렇게. 그 옆에 이퀄 되어 있는 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선순위다. 누구보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니까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으니까 낙찰자는 인수하라고. 네가 이 임차인 네가 인수하고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가 인수하라. 그 말은 네한테 대항해서 네가 살도록 해주고 나올 때 전세금 다 내주라. 네가 인수하라 그 말은 네가 권리 자체를 인수하라고. 네가 부담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당사자 다르다는 낙찰자 네가 인수하라 그 말은 보증금 여기 2억이다. 2억 임차인 네가 인수하라 그 말은 원래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서도록 해주고 나갈 때 네가 보증금 2억 내주라 그 말 아니야? 그 말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하겠다 낙찰자에 주장하고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대. 같은 말 익히시라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네. 그럼 낙찰자 인수해야 되네.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인수되는 권리이고 인수되는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대항할 수 있다. 인수되는 권리자가 많을수록 위험성 크다 적다? 위험성이 크다. 인수되는 권리는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이 크다. 끝에 시험에 끝에 나와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니다 되어 있죠.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니다. 인도 명령은 나중에 후순위 지금 밑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같은 말 뭐? 후순위. 후순위니까 소멸이죠. 소멸되니까 낙찰자의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 없다 그러면 살 권리가 없다고. 살 권리가 없으면 비우고 나가야지.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물건을 소유권 취득한 낙찰자한테 비우고 나가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버티고 있겠죠. 법원에 가서 매각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 나중에 비우시고 내가 낙찰받은 소유자인데 내 건물 낙찰받은 소유자 저기 임차인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어차피 내가 안고 와야 되니까 놔두는데 후순위 임차인이 나한테 물건 안 비워줍니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법원에서 후순위 임차인 등으로 하여금 후순위 전세권 지역권 있겠죠? 하여금 나한테 물건을 비워라라고 법원에서 명령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인도명령 신청제도야.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이란 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이요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야.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면 비워줘 나가있는데 안 비워주면 그때 인도명령 신청한다는 거야. 그럼 쭉 연결해서 보시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말이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 선순위구나.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인수해야 되고 인수되는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적법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인도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말이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나오면 후순위구나. 소멸되니까 나한테 대항력이 없는데 안 비워주면 그때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매각으로 인하여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는 임차인. 말소되는 임차인은 여기 있는 사람 아니야? 말소되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래 나온 거예요. 그 박스에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것부터 익히시라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가장 핵심 표현이에요. 그럼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방금 전에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순위관계 없이 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 받든지 못 받든지 낙찰 대금 안에서 배당받고 다 소멸이야. 그래서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또 모든 때문에도 컨디션 하죠. 뭐 정말로 모든이 다 소멸되겠나? 모든입니다. 보세요. 이 민법 시험에도 간혹 나오더만요. 보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담보가등기, 3순위 건저당권, 4순위 가압류, 5순위 압류. 3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한 사람은 돈 받을 돈이 있다 없다? 압류 채권자랍니다. 나중에 익히십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이 3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1순위 저당권이나 2순위 담보가등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 신청을 3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1순위 저당권, 2순위 담보가등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낙찰직 내가 인수하라 그 말 아니야? 인수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이란 말은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관계없이 저당권 종류가 보통 저당권이든지 건저당이든지 담보가등기 종류 관계없이 순위 관계없이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받고 다 없어지니까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경매 공부하면 나중에 재밌겠죠. 부동산 하실 것 같으면 경매 공부 다 해놓으셔야 돼.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 시장 가시면 경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경매 거기 법정에 앉아 있어요. 소장님 어떤 일이시냐? 물건 한 개 떠가려고 이렇게 떠가려고 낙찰 받아 가려고 경기 안 좋으니까 부동산 앉아 있어 봐야 오는 손님도 없고 우울증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앉아 있으면 손님이 많아가지고 멍하니 사람 표정이 멍하니 주님을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보고 있죠. 우울증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방금 전에 법대로 표현한 겁니다.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그 다음에 핵심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답이면 인수 소멸. 후순위니까 소멸된다 그렇게. 거꾸로 3번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죠. 인수한다 그죠? 옆에 페이지. 다만 등은 예외로 그중 그 말은 뭐요?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서 누가 전세권자가 뭐 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전세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러면 최선순위이면 그냥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낙찰자에 대항해서 살고 나올 때 낙찰자로 100% 전세권 받아 나올 수 있는데 법원에서 배당 요구한 이유 마음은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최선순위 같은 말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소멸입니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읽으시면 밑에 동그라미 4번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이거? 나중에 경매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기초를 배우시다가 단계가 학원에서 중급 단계, 뭐 고급 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단계를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고급 단계 지나면 이제 투자자를 모아, 투자반을 모아 또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이제 경매할 때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물건, 유치권이 있는 물건 이건 일반인의 손 잘 못 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익 수익은 높은데 위험성도 있다 없다. 분석 잘못하면 여기 상가 건물에 현수막에 본 건물은 공사대금 채권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다. 붙여놓은 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말 아니야? 여기 일반인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면 경매 진행에도 계속 유찰이겠죠. 경매 전문가는 한 5회 4회 유찰되는 거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축업자를 불러서 야 이거 상가 이거 5층 지금 올린데 건축비 얼마 들겠노? 뭐 건축비만 하는 5억에서 한 6억 정도 들겠네요. 주장하는 게 20억이야 지금. 현장 나와보니까 아이고 뭐 20억 가오면 내가 빠져주고 20억 주장해요. 그래 이제 떨어졌죠? 이제 유치권자 불안해. 고소가 들어가 낙찰받아 이거를. 낙찰가 완전히 낮아졌죠 지금.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고 유치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내가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한 물건에 유치권자도 아닌데 이렇게 해요. 유치권이 있다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라고 확인 좀 해달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소송 법원에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날려요. 네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20억을 다 증명하라고. 뭐 때문에 20억인데 항목을 세세하게 제가 다 제출하라고. 그러면 공사한 사람은 항목을 다 적었겠죠. 그중에 유치권은 물건 자체 투입한 비용만 인정된다고. 온갖 거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아예 유치권이 반 이상으로 깎이거나 아니면 유치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소송 결과 20조인데 5억 이렇게 인정돼도 5억. 그러면 유치권자가 앉아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성을 붙이고. 열쇠만 잠궈도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권자 찾아가서 매수인이 5억 지금 받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비워주십시오. 유치권자한테. 매수인이 가니까 유치권자 뭐라고 얘기해요? 5억 가온나? 그때 비워줄게.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다.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다. 물건 아니야? 등기 능력 있다. 등기부는 없어. 우선 면역은 없죠. 야는 물건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로지 점유하는 것밖에 없죠. 공시가 등기 능력도 없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주계처에서 간접 강제할 수밖에 없죠. 동가할 때까지 난 절대 못 비운다. 인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지. 직접 채권자 찾아가서 변제 청구를 못해. 채무자 찾아가서. 그러면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유치권자 찾아가서 좀 비워달라 하면 유치권자 뭐라 한다고요? 동가 온나오. 그때까지 내가 절대 못 비워준다. 거절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지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싶으면 변제하여야 인도받겠죠.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달라고 하는 돈,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또 나중에 시험 가면 뭐 책임까지 없다야 이렇게 하거든. 책임까지 없다. 옆에 책임 있다 옆에 적으시라고. 변제 하여야 인도받을 수 있다. 하여야 크게 적으세요. 우리는 하여야 그건 억수로 강한 걸 아시니까 변제 하여야 인도받을 수 있다. 책임 있다고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딱 예외가 유치권도 저당권보다 후순위여도 여기 유치권이 있어도 인수합니다. 등기 능력이 어느 점유할 수밖에 없으니까 담보물권. 그 유치권은 저당권 압류 가문보다 후순위여도 인수입니다.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 있다고.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다만 있죠. 둘째 줄. 다만 동그라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 경매는요. 경매는 중요한 단어가 경매를 하자라고 법원에 가서 채권자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으면 경매 신청 요건을 따져서 확인해요.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있네. 돈 못 받는 확인되면 법원에서 네가 신청한 내용대로 경매해보자라고 개시 결정해. 결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경매해보자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은 등기 후에 공시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해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들어와서 불체의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한 다음에 등기소에 촉탁한다고. 그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러 촉탁해요. 그럼 경매 절차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야. 그때 부동산에 경매 부동산에 뭐가 발생되는가?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두 개입니다. 대표적인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면 누구는 알아야 돼요. 채권자가 신청했으니까 채권자 알 거고 채무자한테도 야 네가 돈 못 갚아서 채권자 경매 신청 들어왔네. 내가 확인해서 경매 개시 결정했으니까 필요한 조치 내가 알아서 강구해라라고 채무자에게 송달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을 익히시라고. 경매 절차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언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 또는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뭐가 발생된다고? 압류 효력이 발생돼요. 그럼 지금 유치권을 인수한다라고 했죠. 인수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유치권은 보호돼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공사 시작했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압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공사 시작했다고. 유치하고 있다고. 이 유치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버리면 경매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 넘으면 다 공사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원칙 인수 순위 관계없이 인수인데 다만 딱 한 개.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같은 말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거 이런 단순한 것보다 저당권 압류 감류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익히시라고 해. 선순위 전세권인데 살 수 있는데 예외로 배당 요구한 때 소멸. 저당권 압류 감류보다 순위가 늦지만 유치권은 인수입니다. 딱 한 개. 뭐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의 유치권은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정도가 권리 분석이에요. 됐죠? 좀 쉬셨다가 뒤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